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첫 번째 얘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 언제쯤 저희가 전해드리지 않을까 하는 얘기, 그런 생각도 많이 해보는데요. 이번에도 한 가장의 어이없는 참변이 있었습니다. 김성수 평론가님, 네. 어떤 사건입니까? 지난 6월 16일이었습니다. 충주였는데요. 오전 11시 7분쯤에 한 원룸으로 네. 인터넷 AS를 하기 위해서 한 기사분이 네. 찾아갑니다. 아하. 그런데 문을 열어주자마자 그 안에 있던 분이 네. 바로 왜 이렇게 우리 집만 인터넷이 느리느냐. 아, 인터넷 속도가? 예, 왜 이렇게 느리느냐고 항의를 시작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어디가 안 좋으시냐, 어떤 부분을 할 때 속도가 느려지느냐. 네. 그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답은 하지 않고 계속 왜 나한테까지 이렇게 갑질을 하려고 그러냐. 뭐 이러면서 항의를 거듭하다가 갑자기 흉기를 들고 온 거죠. 그래서 아이고. 그 등과 복부를 갖다 마구 아유. 찔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목도 찔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유. 병원에 옮겨져 조치를 받았지만 결국 숨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아이고, 인터넷 수리를 하러 갔는데 글쎄 이런 사람을 고객이라고 해야 될지 의문입니다만 그 인터넷 사용자가 갑작스레 휘두른 흉기에 그만 변을 당하고 말았는데, 더 안타까운 건요, 이 피해를 당한 수리기사, 지금은 유명을 달리했습니다만은 이 숨진 수리기사가 5가족을 책임지는 든든한 가장이었다는 게 알려지면서 더더욱 지금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박관천 전 경정께 좀 여쭤볼게요. 아, 이분이 그동안 뭐 주변의 평판도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열심히 사시는 분이었고. 그렇죠. 피해자가 그랬죠. 네. 예. 또 시골 마을에서는 그 마을 주민분들이 우리 사회 왔냐 할 정도로 마을 주민들에게까지 또 잘했다고 합니다. 예. 네. 대부분 이제 이런 범죄를 보게 되면은 그 어떠한 범죄자 개인의 어떠한 문제 때문에 제3의 선량한 사람이 피해자로 되는 경우가 있죠. 네. 상당히 안타깝고 이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구제책이 네. 또는 그러한 범죄자들에 대한 경생책이 네. 마련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수리기사분을 보니까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5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이었답니다. 3년 전에 한 대기업 통신사를 명예퇴직했고요. 한 20여 년간 그 직장에 다녔대요. 그런데 퇴직한 이후에도요, 성실함을 인정받아서, 아주 성실하게 일했던 점을 인정받아서 그 대기업의 자회사에 재취업을 하게 됐고, 아내와 대학생인 2자녀, 80대 노모 등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다는데, 80대 노모를요,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효자였다고 합니다. 지금요, 최명기 원장님, 이 80대 노모께서는요, 아들이 숨졌다는 소식에 그만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실신했다고 합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지요. 만약에 이분이 종사하는 일이 원래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뭐 네. 위험을 항상 대하는 일이었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안전한 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을 때 연락이 오게 되고 그런 다음에 또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이 100살인 부모가 70살인 자식이 죽어도 너무너무 슬프거든요. 네. 그런데 한참 일할 나이인 자식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갖다 듣게 되니까 아마 그 노모께서는 앞으로 지금도 충격이 심하시지만 네. 앞으로 회복되시기에도 정신적 충격에도 회복되시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요. 지금 유족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숨진, 안타깝게도 이 피해를 당하신 수리기사분이 어떤 분이었냐. 가족들 뒷바라지를 위해서 휴일도 반납하고 일하던 성실한 가장이었답니다. 그리고 80대 노모를 살뜰하게 모셔온 효자가 이렇게 황망하게 가다니 믿을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일을 하던 중에 이런 고객에 의해 변을 당했다는 게 충격적이고 고인의 억울함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해달라 이런 말도 빼놓지 않았다는데, 박관천 전 경정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애초부터 이 수리기사님을 불렀을 때 애초부터 범행을 하겠다 마음먹고 있었을까요? 전체적인 정황으로 봐서 계획된 범행이라기보다는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한 성인
분노 조절 장애, 즉 ADHD의 전형적인 형태로 보여집니다. 아하. 왜냐하면은 뭐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 흉기를 사용했거든요. 네. 특히 성인 ADHD의 환자의 경우는 나홀로 고립된 생활을 많이 합니다. 아하. 그런 특징이 있고 분노 범죄의 가해자의 대부분의 특성은 네. 경쟁 사회가 심화되고 우리 사회 계층이 차이가 심해질수록 아하. 어떤 자신의 현재의 나쁜 처지에 대해서 네. 그 원인을 자신에게 찾기보다는 대다수의 무작위로 찾는 거죠. 아하. 그래서 그에 대해서 자기가 범죄의 원인을 자기 자신한테 해결하려는 게 아니고 네. 너 때문에 나는 잘못된 거야. 아하. 이렇게 대다수에 대해서 원망을 품는 거죠. 네.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이분도 그렇지만 뭐 게임 중독이나 쇼핑 네. 중독, 그다음에 폭식, 폭음 등을 하는 그런 뭐 이런 가해자한테 이 있습니다. 분이라고 하지 마시죠, 그냥. 네네. 죄송합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네. 예. 뭐 어차피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네.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네네. 보호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범죄를 갖다가 단순한 범죄로 치부하기보다는 이 범죄가 왜 일어났고 그리고 안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하는 그런 고민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아하. 이 가해자는요, 흉기를 휘두르다가 자기 자신도 머리를 다쳤다고 하는데,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경찰 얘기를 들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가자마자 5분 만에 뭐 범인이 이렇게 일어났다고 하던데 그 정도 시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들어가자마자 그냥 다짜고짜 그냥 시비를 건 건가요? 뭐 정황으로 봐서는요. 들어가서 몇 마디 나누고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본인이 아직 뭐 명백한 짓을 하지 않아서. 네. 근데 그 얘기는 뭐 갑질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누차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거죠. 그 통신사에 대해서. 그 정신 상태가 좀 불안정한 상태 같다고 하셨는데 이게 정신적으로 뭐 치료를 받았거나. 그거는 증명된 바는 없어요. 그렇구나. 그럼 치료를 받은 적은 없었고 지금 뭐. 자기 자신은 없다고 합니다. 지금 최명규 원장님, 물론 이제 경찰 지금 얘기로는 정신적으로 피의자가, 즉 범인이 불안정한 상태라고 하더라, 이런 말도 있는데, 일단 그거는 증명된 바가 없다고 지금 경찰은 얘기하고, 과거 치료를 받은 전력도 본인 얘기는 없다고 하는데, 근데 저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는 분명히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이제 감정에 집중을 해서 보게 되는 건데요. 네. 본인이 뭐 그동안은 어느 정도 뭐 사회생활을 하건 무슨 생활을 하다가 네. 최근에 본인이 굉장히 뭐 스트레스도 있고 모든 게 안 되다가 보니까 네. 그 모든 거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부적절할 정도로 인터넷에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평소에 불만이 있었던 중에 이분이 오시게 되셨던 거고 네. 이분의 어떤 정상적인 반응에 대해서 본인은 굉장히 다르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그건 이제 네네. 감정에 집중해서 보는 거고요. 네. 또 하나에 집중해서 보는 건 이제 생각에 집중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아하. 인터넷에 느린 거는 사실 이분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네. 누가 이 피의자 집에만 일부러 인터넷을 느리게 한 것도 아니고요. 네. 그러나 그거를 자꾸 반복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부러 이러는 걸 거야. 일부러 나만 이러는 걸 거야. 그러면서 그걸 계속 쌓아가는 거죠. 네. 그러다가 보면 일종의 피해 망상의 바로 밑에 수준에 도달하게 되고요. 네. 딱 오르는 순간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당하지만 않는다는 거를 뭐 본때로 보여줘야 돼.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일단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데 네. 감정과 피해의식에 만나게 되면은 범행을 저지른 다음에는 본인은 아마 이렇게 주장할 거예요.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라 겁만 주려고 했던 거예요. 혹은 찌르려고만 했던 거예요를 주장하겠지만 일단 방아쇠가 당겨지면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아하, 네. 지금 이 피의자, 즉 범인 얘기가요, 이럽니다. 인터넷 속도가 느리고 서비스도 마음에 들지 않아 무려 7년 전부터 앙심을 품었답니다. 방문한 서비스 기사도 기분 나쁘게 대답해. 이건 상당히 주관적 평가겠죠. 기분 나쁘게 대답해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답니다. 해당 업체와 관련된 사람들만 봐도 화를 참을 수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 얘기가요. 진술 태도 등을 보면 이 가해자의 진술 태도를 보면 피의자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 같다. 그리고 그 성향이나 구체적 동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 조사하고 그의 컴퓨터와 휴대전화 내역도 확인할 거라는데 손 변호사님, 네. 지금 경찰도 정신적인 불안정 상태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 같아요. 혹시 네. 이게 만약 확인된다면 이 사람의 어떤 형량, 범죄의 어떤 거기에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어요?
항상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그 상태에 따라서 네. 형량이 감경되거나 아니면 벌을 아예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하. 원칙적으로. 네. 근데 형법의 10조에 있는 그 심신장애인 규정 때문인데요. 정도가 심해서 아예 변별 능력이 없다라고 네. 한다면 심신 상실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해서 벌을 하지 않고요. 네.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 사물을 변별한 그런 능력이 좀 부족하다. 떨어진다라고 하면 심신미약이라고 해서 형을 감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쓱 봐서 뭔가 불안정해 보인다, 불안해 네. 보인다,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다 감경되는 건 아니고요. 네. 엄격하게 그 정신 감정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쉽게 말씀드리면은 정신병에 가깝다 또는 정신병이다라고 판단을 받아야만 이런 그 심신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심신장애인이냐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는데 네. 또 최명기 원장님 말씀 좀 들어보고 싶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일부러 나만 속도를 느리게 했다라는 부분 또는 10년 가까이 저걸 계속 쓰면서도 불만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점. 이런 부분을 볼 때 정상적인 상황은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네. 이게 정신병적인 부분까지도 판단받을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아하. 원장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정신병적 판단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국가가 하는 의료기관, 그러니까 뭐 국립법무병원이라든가 해서 이제 정신감정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정신감정을 해서 이제 심리검사도 하고 이제 한 달이면 한 달 혹은 그 이상 관찰을 해서 네. 의사가 매일매일 보기에도 정신병적인 증상이 있으면 정신병적이라고 판단은 받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곧장 사회에 나오게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국립법무병원에도 치료를 받지만 치료 기간이 애초에 정해집니다. 판사가 네.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네. 그래서 그동안은 서로 약을 먹고 증세가 좋아졌다 하더라도 사회에 복귀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에 준하는 기간 동안을 갖다 결국은 병원에서 국립법무병원에서 보내냐 아니면은 교도소에서 보내냐의 차이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박관천 전 경정께 여쭤볼까요? 예. 혹시 이 사건도 우리가 자주 접해왔던 이른바 증오범죄, 분노범죄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 다수의 무작정, 즉 정해지지 않는 사람을 상대로 한 분노범죄를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성인 분노범죄의 대부분의 경우는 네. 그 충동조절 장애자의 대부분이 타인이 받는 아픔, 즉 자기의 행동으로 인해서 타인이 받는 아픔에 대한 감정이 없다는 거죠. 네. 그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아하, 네. 작년도에 그 11월에 경찰이 발표한 강력범죄가 있습니다. 네네. 강력범죄의 그 2015년도 통계를 보면은 41.3%가 이러한 네. 충동범죄라는 그 사례가 있는데 아하. 이러한 충동범죄가 계속 이제 발전하는 이유는 네. 사회적으로 어떤 그 경쟁이 심화되니까 네. 그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고 네.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어떤 빈부의 그 격차가 커진다든가 네네. 이런 불균형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김성수 평론가님, 이 또 취재된 내용을 좀 보니까요. 정말 누구보다 성실한 가장이었다는데 지금 보니까요. 왜 이렇게 어렵게 사시고 성실하게 사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아픔이 찾아올까? 이 돌아가신 분, 숨진 기사님이요. 7살 때 아버지를 여의었대요. 그리고 나서 그 어머님이 지금 팔순 노모께서 온갖 고생을 하시면서 이 아드님을 키웠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남 이녀 중에 장남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열심히 살고 대기업에 취직해서 20년 동안 열심히 살고 그 성실함을 인정받아 재취업을 하게 됐다는 게 이제 알려지면서 주변 분들이 너무 좀 안타까워요. 유족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분노범죄 피해자가 우리 가족이 될 줄은 꿈에도 지금 몰랐답니다. 네,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뭐 지금 이 사건을 네. 놓고 보면요. 어떤 피해를 당하신 분들의 어떤 그 유형들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대개 보면은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에요. 지난 8일에 경남 네. 양산에서 벌었던 사건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하. 보면은 외벽에 아파트 외벽에 도색 작업을 하던 분이에요. 아하. 근데 이런 분들이 특히나 약자로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분노 범죄의 어떤 잠재성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찾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강한 사람한테는 자기가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 분노를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비겁한 짓이에요. 근데 이게 뭐 비겁한
수밖에 없는 것이 네. 이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자기가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고 아하.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의 분노를 누군가 더 약한 자한테 풀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인터넷 AS 기사라든가 그다음에 이렇게 외벽에서 도색 작업을 하던 그런 기사라든가 네. 자기보다 사회적으로 좀 불안하거나 혹은 더 낫다고 생각되고 네. 언제든지 함부로 해도 나한테 꼼짝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네. 분노를 갖다 표출하는데 실제로 이 두 사건을 봐서 굉장히 유사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사건이 굉장히 전격적으로 벌어진다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정말 순식간에 벌어지는 순식간에. 예, 지금 이 AS 기사 같은 경우도 5분 만에 그러니까요. 범행이 끝나버렸어요. 네. 그리고 지금 그 도색 작업을 하던 분도 휴대전화 음악 소리가 들려서 실랑이가 벌어지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옥상에서 그냥 줄을 끊어버렸는데 네. 어느 정도로 전격적이었냐면 자기랑 시비를 벌였던 사람은 이미 음악을 껐던 상태예요. 아하.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음악 소리가 아직 울려 퍼지고 있으니까 네. 이 사람에게 생각할 때는 그 위에서는 그 신원이 그 특정이 안 되니까 아하. 바로 음악 소리 들리는 사람 줄을 끄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자기보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전격적으로 이렇게 네. 범행이 저질러지기 때문에 그걸 막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도 좀 네.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기 원장님,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만약에 이 수리기사님이 그날 뭐 당번이 아니어서 출동하지 않았다면, 현장에 나가지 않았다면 또 다른 분이 똑같이 희생될 수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게 지금. 네. 아마 이거는 그 쭉 조사를 하겠지만 네. 아마 그 전에 약간의 어떤 그 조짐은 있었을 수가 있을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왜냐하게 되면은 이렇게 실제로 범행이 이루어질 정도면은 아마 그 전에 전화로 상당히 많이 항의를 했을 거고요. 네. 격한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네. 만약에 격한 상황이 없다가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네. 격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게 우려될 수 있는 곳에 한 분의 서비스 기사만 보냈다 그러면 네. 그거는 어떤 매뉴얼상의 문제가 됩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 이번에 어떤 정부에서든가 관련 단체에서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매뉴얼상에 있어서도 2인이 가도록 바꾸는 게 방법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아까 사실 우리 도색 작업도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네. 결국은 그게 이번에는 사람이 그 줄을 갖다 손상시켰지만 안전이라고 하는 언젠가 손상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과정에도 그게 잘리지 않게끔 네. 도색에 사용되는 갖다 줄을 갖다 네. 굉장히 다른 재질로 강화가 되도록 하든 네. 결국은 시스템과 구조의 문제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네. 계속 같은 일은 반복되게 되게 그러니까요. 됩니다. 손 변호사님, 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 그리고 성실하게 사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일이 정말 화가 찾아올지 모르겠는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돌아가신 기사님의 80대 노모께서는 아들의 죽음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답니다. 남은 유족들 이 황망한 마음을 대체 어디 가서 보상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대체? 그렇습니다. 노모가 80대라고 하죠. 네. 80대 노모가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실신을 했다라고 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피해자가 지금 나이가 55세입니다. 뭐 55세라고 한다면 요즘에 정말 전성기고 네. 한창 일할 그런 나이인데요. 특히나 이제 그 명예퇴직한 후에도 다시 재취업을 해가지고 성실하게 일을 하던 상황에서 네. 이게 5 가족의 생계를 오롯이 책임지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노모도 그러니까요. 있고요. 또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만 다 대학생이었고, 네. 그리고 또 아내까지 있었습니다. 남겨진 가족 4명의 생계도 지금 막막한 상황이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한 이 가해자가 물론 민사적인 그런 손해배상 책임은 지겠죠. 그런데 네. 과연 얼마나 재산이 풍부하게 있을 것이냐, 네. 손해배상을 해줄 만한 그런 상태이겠느냐라는 것은 네. 약간 좀 의문스럽거든요. 네. 그렇다면 더더욱 이 피해자의 경우에 특히나 피해자 가족들이 입을 그런 그 상처나 여러 가지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박관천 전 경정님 예. 보니까요 이분이 그냥 수리기사로 열심히 일하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친절상까지 받을 정도로 정말 고객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그동안 그렇게 서비스를 해오셨던 그렇죠. 분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직장을 그만두고 다시 재취업될 정도면은 그 회사에서 충분히 인정을 받았던 그러니까요. 거죠. 네. 그런 성실한 어떤 소시민이 이러한 충동범죄의 피해자였다는 것은 우리 사회 구조적으로도 무엇인가 반성할 될 점이 있다는 거죠. 네. 제가 예전에 보면은 이 충동범죄의 사람들을 죄송합니다.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터넷에 중독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또 하나는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인터넷에 중독되어 있냐? 자기의 현실 회피 수단입니다. 즉 현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정보만을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취하는 거죠. 네. 그런 자기 심리에 빠져 있고 두 네. 번째는 게임을 좋아하는데 왜 게임을 좋아하냐고 물어봅니다. 네. 그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할 게 없어서 게임을 좋아한다 그럽니다. 네. 특별히 할 게 없다는 것은 실망스러운 현실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죠. 특히 현실 회피적인 태도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회적 치유 프로그램이나 사회적 구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걱정되는 건요. 이 남은 유족들의 상태인데 그 중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80대 노모께서 지금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는데 그분의 정말 건강도 지금 걱정이 됩니다. 주변에서 좀 잘 보살펴 주시기 바라고 이 황망한 죽음, 유족들 슬픔 얼마나 클지요. 저희가 어떻게 감히 그걸 전부 알겠습니까? 너무 안타깝고요. 앞서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해봤습니다. 김성수 평론가님, 예. 지난 8일에 있었던 이 경남 양산에서 아파트 외벽 작업 중에 그 주민이 작업줄을 끊어버리자 추락사한 그 가족들, 유족들에게도 지금 전국 각지 그리고 심지어 해외에서조차 온정의 손길이 답지하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14일에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모금을 시작을 했는데, 네. 닷새 말에 모금액이 1억 원을 넘어섰고, 특히 이제 신금을 올렸던 것은 분의 아내분이 낙골당에 남겼던 편지가 이제 알려졌잖아요. 그 편지에 보면 나보다도 더 나를 사랑했던 당신께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네. 외동으로 자라서 평소에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탔기 때문에 네. 이 남편은 자신이 경제적으로 좀 힘들더라도 열심히 더 돈을 벌어서 아이들을 갖다 많이 낳게 해주고 했다. 그래서 일가에서 누리꾼들이 그 가난하게 살면서도 아내를 생각해야지 왜 이렇게 아이를 많이 낳느냐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 네. 속사정은 아내가 원해서 아이를 많이 낳고 싶어 했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다 부양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게 알려졌고요. 네. 그런 또 따뜻한 그런 마음들이 어떻게 보면 전파가 되면서 네. 결과적으로 수많은 온정들이 답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아내 같은 경우는 지금 시민들에게 감사의 그 메시지를 보내면서 네. 정말 모나지 않게 열심히 잘 키우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을 가지면서 좀 사회가 이분들을 함께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분도요. 정말 오늘 너무 아침부터 안타까운데요. 이분도 성실하게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던 가장이었습니다. 사고를 당한 곳은 경남 양산이었잖아요. 부산에 아내와 고등학교 2학년부터 27개월 유아까지 5남매를 둔 어엿한 가장이었고요. 또 이분도 칠순 노모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이 김모 씨의 죽음으로 생계가 막막해진 이 유족들. 지금 지금 저희가 생계를 논한조차 송구스럽습니다. 이분들한테는 가장의 죽음이 얼마나 분통 터지고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그런 와중에요. 이 아이들이 납골당에 남긴 편지가 있는데 특히 둘째 딸이 쓴 편지가 알려지면서 정말 지금 많은 분들의 지금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늘에서도 나 잘 지켜봐 줄 거지. 밑에서 우리 가족 잘 살 거고 나랑 언니가 아빠 역할 도맡아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너무 대견스럽습니다. 아빠만큼은 못하겠지만 엄마도 우리가 잘 책임질게. 세상에요. 여기서는 너무 고생하면 살았으니까 올라가서는 편하게 아프지 말고 있어. 손 변호사님. 네. 이거 정말 아이 학생이 있었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 속 깊은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제가 목이 메입니다 지금.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5남매가 있었는데 첫째가 고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막내가 이제 27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그동안 가족 간의 어떤 그 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깊은 상황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조금 전에 앵커님 읽어주신 그 글만 보면은 참 의연해 보이고 그래도 좀 이렇게 굉장히 좀 굳센 그런 마음이 보입니다만 사실 지금 또 이 순간이 좀 지나가고 다시 한번 좀 정신을 차려보면은 얼마나 또 그런 슬픈 마음에 그러니까 정신 차리기 얼마나 아빠 그리울까요? 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주변에서도 또 가족들끼리도 좀 이런 참담하고 안타까운 상황을 좀 극복할 수 있도록 네.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저 상황이
시청자분들의 또는 뭐 저의 그런 그 상황이라고 좀 상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요. 정말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괴로운 상황이거든요. 아하, 네. 저 유족들의 마음을 차마 제가 감히 이제 뭐 평가하기도 어렵고 상상하기도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최명기 원장님, 많은 분들이 심지어 해외에서도 온정의 손길을 보내오는 그 이유, 배경, 혹시 그런 걸까요? 우리 사회가 막아주지 못한 어떤 그런 어떤 죄책감, 그런 데서 비롯된 걸까요? 어떨 건가요? 일단은 그 피해자분들이 너무너무 순수하신 거예요. 물론 모든 범죄의 피해자의 경우에는 다 마음 아픈 얘기는 하지만 네. 이 경우에는 특히 그 가장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자녀들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도대체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피해를 당한 거예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모두 이런 경우에는 연민과 동정심이 생기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네. 그 박관천 전 경정께 마지막 여쭤볼게요. 이런 제2, 제3의 이 수리기사님처럼 희생자가 또 나오지 말란 법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항상. 중요한 건 이 사건이 그냥 뭐 종결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리고 가해자가 지금 처벌받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런 분노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범죄의 피해자는 단순한 가장 두 분이 아니고 네. 누구든지 모든 사회인들이 이 범죄의 피해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따라서 저는 한 두 가지 관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네. 첫 번째는 아무리 핵가족된 그 사회지만 네. 그 친인척 등 주위 사람들과의 유대관계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즉 자주 만나서 보지는 못할지는정 네. 뭐 문자, 전화, SNS 소통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유대관계를 항상 서로 통해 가지고 항상 당신을 나는 생각하고 있다, 네. 사랑하고 있다는 이런 관심을 줄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회 시스템적인 그 구제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특히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행정 정책도 약간의 변화가 가져와야 되는데 네. 형무행정, 즉 이 사람을 감금해 두는 행정, 네. 거기에 멈추지 않고 항상 모든 범죄는 하인리 법칙이 있거든요. 네. 이 사람들은 어떤 작은 징후로 먼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하. 그래서 작은 범죄가 가다가 나중에는 큰 범죄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범죄 징후가 발견되었을 때 네. 이런 사람들을 뭐 치료 감호 프로그램이라든가 보호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네. 재활하는 그런 사회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요. 생각됩니다. 뭔가 이 작은 이 초반에 그 징조가 있었을 거란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예. 네, 그때부터 좀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예, 이제 우리나라도 네. OECD 국가 중에서 상당히 선진국으로 들어섰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네. 이제 선진국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경제적인 네. 어떤 먹고 사는 문제보다는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도 국가가 그렇죠.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그렇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안타깝고요. 이 수리기사님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그리고 유족들도요, 정말 건강 유지하시길 좀 기원해 보겠습니다. 감히 이런 말씀밖에 못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안타까운 마음에요.